1598년 임진왜란이 끝나던 그해 조선이 도망치는 왜군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면 이순신의 함대가 노량 앞바다에서 멈추지 않고 일본 본토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동아시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장 임진왜란, 조선은 왜 역공을 하지 않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조선은 왜군을 이기고도 일본을 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농지는 황폐화됐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둘째, 명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이 독자적으로 일본을 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조의 리더십 부재였습니다. 선조는 전쟁 내내 도망다니기 바빴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순신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역공의 기회가 있었어도 명령을 내릴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순신에게 전권이 주어졌다면, 명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면, 그리고 조선의 전쟁을 이어갈 의지가 있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장 노량해전 그 이후 이순신이 멈추지 않았다면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이 벌어집니다. 실제 역사에서 이순신은 이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조선 수군은 왜군을 격퇴했지만 추격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순신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추격하라. 단 한 척도 살려보내지 마라. 500척의 조선 함대가 대한해협을 건넙니다. 일본 본토 규슈 해안에 조선의 함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일본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미 그해 8월에 병으로 죽었고 그의 후계자들은 권력 다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조선 원정군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원정군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함대였습니다. 3장 규슈 상륙, 조선군의 진격. 이순신은 무작정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가였습니다. 상륙 전에 먼저 일본 내부의 분열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직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동군과 이시다 미스나리를 중심으로 한 서군이 충돌 직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도요토미의 잔당을 치러 왔다. 당신이 협력한다면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도쿠가와는 혼란에 빠집니다. 조선군을 막자니 등 뒤에 이시다 미스나리가 두렵고 협력하자니 조선군에게 빌미를 주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순신은 그 망설임의 틈을 파고듭니다. 1598년 12월 조선군이 규슈에 상륙합니다. 규슈의 영주들은 저항하는 자와 항복하는 자로 나뉩니다. 이순신은 항복하는 자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영지를 보장해주고 조선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저항하는 자에게는 가혹했습니다. 7년간 조선 백성이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3개월 만에 규슈 전체가 조선의 손에 떨어집니다. 4장 도쿠가와의 선택, 일본의 항복. 규슈가 무너지자 일본 전체가 충격에 빠집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조선군에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협상을 선택할 것인가? 도쿠가와는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산했습니다. 조선군의 화포기술은 일본을 압도합니다. 이순신의 전술은 일본 수군이 상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규슈가 무너진 이상 서일본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쿠가와는 협상을 선택합니다. 1599년 봄, 도쿠가와의 사신이 이순신을 찾아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순신이 답합니다. 첫째, 임진왜란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 전원을 돌려보낸다. 둘째, 규슈는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다. 셋째, 매년 조선에 조공을 바친다. 넷째, 앞으로 50년간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 도쿠가와는 굴욕적이지만 받아들입니다. 1599년 여름, 항복 문서에 도장이 찍힙니다. 조선이 이겼습니다. 5장 규슈 조선 총독부 식민지의 시작.
규슈를 손에 넣은 조선은 바로 통치체제를 구축합니다. 이순신이 초대 규슈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는 무력으로만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기술자와 학자들을 규슈로 불러들입니다.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조선과 규슈 사이에 무역로를 열었습니다. 규슈의 백성들은 처음에 저항했지만 조선의 통치가 도요토미 시대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규슈의 은광과 금광이 조선의 손에 들어옵니다. 당시 규슈는 동아시아 최대의 은 생산지였습니다. 그 막대한 자원이 조선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갑자기 동아시아 최대의 부국이 됩니다. 6장.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규슈를 손에 넣은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조선은 해양 강국이 됩니다. 이순신이 구축한 함대는 계속 성장합니다. 규슈의 조선 기술자들과 합쳐져 동아시아 최강의 해군이 탄생합니다. 조선의 무역선이 동남아시아와 유럽까지 진출합니다. 둘째, 명나라와의 관계가 역전됩니다. 막대한 자원과 군사력을 갖춘 조선은 더 이상 명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나라가 조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릴 때 조선은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습니다. 셋째, 일본의 역사가 바뀝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 막부를 열지만 규슈를 잃은 상태에서 일본은 영원히 조선의 아래에 놓입니다. 메이지 유신도, 청일전쟁도, 러일전쟁도 없었을 겁니다. 7장.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선조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순신의 공을 깎아내렸습니다. 역공의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00년 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역사의 만약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